네. 자, 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는 조금 달리 연고대의 변표 점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100분위의 점수 체계에 따라서. 근데 이런 현상이 특정 대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기서 말하는 특정 대학은 연대든지 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변표 적용이 딱 되고 나면 나는 연대에 딱 유리해. 나는 고대에 유리해. 이게 딱 확 나눠졌거든요. 나는 연대를 가고 싶어도 고대에 유리하면 어쩔 수 없이 고대를 써야 되는 뭐 이런 현상도 좀 있었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그 점수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학생들의 어떤 대학, 연고대의 대학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쏠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어때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대학이 이제 제대로,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원래 전경대학을 통합으로 모집을 하다가 계열별로 모집을 하다가 이제 분할 모집을 시작했는데 변표를 딱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이번엔 제대로 한번 맞불을 놓고 서열 관계를 확실히 정리를 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려대 학생도 아니고 연세대 학생도 아니고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서 사실 좀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요새 경향을 보면 연세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고려대학교에 대한 선호보다 문이과 모두 좀 더 연세대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건 사실 같아요. 실제 입시 결과를 봐도. 저도 두 대학에 다니지 않지만 네,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평소에 이제 3월, 4월, 뭐 5월 이때 보면은 연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많은 반면에 고려대를 이제 목표로 하는 학생이 보다는 연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관계자가 보면 대단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고려대학교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입시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인문계부터 살펴보면 인문계가 이제 지난해까지는 이제 제2외국어 변환표준 점수랑 사회탐구 변환표준 점수를 따로 사용해서 이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제2외국어를 잘 봐도 이제 뭐 특정한 100분, 예를 들면 100분이 96 정도 맞으면은 대체가 안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연세대를 이제 제2외국어 하는 학생들은 연세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제2외국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대랑 고대랑 선택하는데 이제 차이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변수가 주어질까? 근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2외국어가 지금까지 따로 줬는지 모르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는 학생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뭐 저희나 이제 다른 입시 전문가 분들은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항상 뭐 머릿속에 고민을 하지만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제 학생들이 뭐 제2외국어 변환표준 점수를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외로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2외국어 변환표준 점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더 인지하고 영향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제2외국어 변환표준 점수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고려대가 이제 지난해까지는 제2외국어끼리만 변환표준 점수를 따로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2외국어 변환표준 점수를 따로 내는 대학이 전국에 이제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는 고려대, 동국대, 경북대가 이제 제2외국어 변환표준 점수를 따로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는 없고 이제 동국대랑 경북대 인문계열이 이제 제2외국어 변환표준 점수를 따로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2외국어 변환표준 점수가 사회탐구보다 확실히 한 3, 4점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그 학교를 지원하려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환산 점수 계산을 해보면 동국대의 반영 방식으로 유리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6어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제6어에 좀 더 해봅시다. 인문계열 탐구 영역을 제6어로 대체되는 대학이 사실은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사실은 주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다 대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되는 대학을 지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좀 없나요? 어차피 제6어 얘기 나왔으니까 좀 같이 맞물려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랑 달라진 요소가 이제 사회탐구의 변환표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사회탐구 변환표준 점수가 이제 곧 제2외국어의 변환표준 점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외국어 일단 이제 변환표준 점수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인문계 상위권 대학에서 입시를 반영할 때 이제 자기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랑 백분위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백분위 점수에 해당하는 학교마다 이제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라는 표가 있어서 예를 뭐 백분위가 뭐 94면 뭐 66.48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표가 있는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다른 대학이 뭐 한양대나 한국외대 정도 있었고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시립대 나군의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사회탐구에 이제 백분위 간 차이를 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국영수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마다 이제 변환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96 이상에서는 거의 동점 처리를 해서 뭐 96을 맞나? 뭐 97을 맞나? 100을 맞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강대 학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서강대 입학처라고 생각을 해보고 보면 이제 서강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뭐 한국사를 좀뭐 틀리거나 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다가 좀 점수가 부족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런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서강대에 오르게 하려고 이제 한국사 만점 100분위가 96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변환 표준 점수 차이가 다른데 이제 이 변환 표준 점수 차이가 다른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 비교를 하고 싶어도 비교 지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내서 이제 대학별 누적 백분위를 구해보면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물공이 얘기했던 것은 사실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걸 좀 사실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간단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한국사에서 백분위가 뭐 96이 나오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제2국어 백분위가 98이야. 근데 이제 대학마다 변표 적용 방식이 좀 다르니까 반드시 백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제2국어가 대체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각 대학의 변표의 그 유불리를 대학마다 그것도 백분위의 극간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주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더 정확하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서강대랑 성균관대가 반영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백분위가 뭐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게 절대적으로 이제 사회탐구를 망한 과목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대체가 돼야 유리가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아랍어 백분위가 99인데 뭐 사회탐구가 백분위가 98이면은 이제 뭐 서강대를 지원할 때는 뭐 아랍어로 대체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유리한 게 그러니까. 아닌 반면에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를 하면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사실 정량적으로 따지기는 쉽지 않은데 대학마다 이제 변환 표준 점수 표를 보고 이제 그 차이 같은 걸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제2외국어가 이제 결국에는 변환 표준 점수가 몇 점 들어가냐인데 이제 한국외대 같은 대학은 한국어외대 같은 대학이 아니라 말을 이게 잘못하면 좀 이제 관계자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이랑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크게 다른데 한국외대의 변환 표준 점수를 면밀히 보시면 이제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졌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뭐 사실 그 데이터를 다 공개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매년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매년 제2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이거를 굉장히 저는 관심 있게 봐요. 근데 이게 거의 매년 5%씩 증가해요. 5%씩.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설명회 때도 일부 대학의 합격자 전원을 어떤 경우는 구할 수 있잖아요. 합불자를. 뭐 15명 합격하면 15명 전체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의 제2국어 성적까지 했을 때 도대체 몇 %가 대체가 되는가. 제가 오늘 설명회 때도 했던 얘기긴 한데 저희 데이터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거의 35% 정도가 대체를 해요. 근데 물론 대체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다 붙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 붙는 거 아닌데 대체를 보면 한 20%에서 한 25% 정도가 대체를 해서 많이 붙어요. 근데 학생들이 잘 많이 놓치는 것 중에 심지어는 일선 선생님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합불 자료를 볼 때 제6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탐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탐 점수만 보고
뭐 그냥 전년도 환산 누적으로 돌리던 아니면 전년도에 그냥 단순 표점으로 보던 이렇게 아니면 작년도에 그냥 백분위 체계로 보던 이렇게 좀 뭔가 이런 변수들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자꾸 저는 현실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미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뭐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대체한다고 하면 제2외국어의 표준 점수가 대체된다고 아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근데 그런 대학도 있긴 있죠. 있기는 하죠. 있긴 있죠. 있는데 이제 상위권 대학 상위권은 중에는 없지.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랍어는 이번에 뭐 표준 점수 만점이 100이니까. 100인데 그럼 이거 대체되면 내가 뭐 100이면은 뭐 30점이 올라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100분위가 대체되는 건데. 그렇죠? 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주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그리고 대학별 이제 한산 작년 입시 결과를 볼 때 아무래도 이제 대학별 한산 누적 백분위는 제2외국어를 좀 고려하지 않고 좀 내니까 원래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올해 지원하는데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게 제2외국어 대체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변수를 꼭 고려를 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요 한 상위 5개 대학 이런 학생들의 합불자를 봤을 때 예를 들면 국영수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 거의 2등급 후반, 3등급이 떴는데 합격을 했다. 저는 무조건 대체된 거로 무조건 봐요. 예. 네, 저는 합불 데이터 볼 때. 근데 제2외국어가 점수가 없어요. 기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누락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무조건. 그래서 그거는 하나는 그냥 빼버려요. 네, 빼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만의 그냥 방식이긴 한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리고 제2외국어 대체 얘기가 나온 김에 높아심의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 인문계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대체가 되는데요. 자연계 모집 단위 중에서 인문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교차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집 단위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 거기는 제2외국어 대체가 안 돼요. 자연계 모집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계 학생이 거기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사탐 하나 갈았는데 난 제2외국어를 잘 봤어. 그러니까 똑같이 점수가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쓰시면 실제로 점수를 환산해 보시면 사탐 망친 거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거꾸로요. 자연계 학과인데 대체를 해주는 대학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잘 찾아봐야 돼요. 네, 잘 찾아보시면. 근데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언급해 드리진 않아요. 왜? 그러는 순간 그 대학 올해 폭발할 거예요. 제가 얘기 잘못했나? 잘못한 건가?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얘기도 맞는 얘기고 그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본 것들을 특징을 잘 잡아서 그런 대학을 찾아내는 것도 또 굉장한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 얘기가 나와서 이제 덧붙여 설명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차 지원을 받는 모집 단위가 이제 간호대학이랑 의류학과 그리고 이제 건축학과가 있어요. 근데 건축학과는 뽑는 인원수가 인문계에서 2명밖에 안 뽑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 어떻게 커트라인이 형성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제 그 간호대학이랑 의료학과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식적인 자료지만 뭐 실제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정시로 왔던 학생들은 다 인문계열 학생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호대학이랑 이제 의료학과랑 큰 차이가 이제 의료학과는 제2외국어의 감점이 반영되는 반면에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자연계열로 분류가 돼 있어서 제2외국어가 아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집 요강 꼭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그 논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대학 중에서 과탐의 반영비율을 증가시킨 대학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최근에 수학이 변별력이 좀 없어지면서 자연계에서 좀 과탐의 변별력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에 반영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뭐 제가 그 대학의 관계자에게 물어본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과탐의 반영 비율이 증가하는 이 현상은 오히려 커트라인의 하락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커트라인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냐라고 보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의견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요 대학 중에서 이제 성대랑 중앙대 이제 간탑에 이제 명목상 반영 비율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가탐 원투 조합이든 그래서 백분위가 깎이면 자기가 가탐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탄 반영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좀 약간 꺼리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약간 또 이런 경쟁률이나 커트라인 하락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입학처에서 왜 과탐 반영 비율을 늘렸나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가 이제 이 촬영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점이 처음에는 이제 과탐 반영 비율을 증가하려는 이유가 이제 입학처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학생을 잘 뽑자가 이제 결국엔 입학처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협소하게 커트라인을 올리려고 과탐 비율을 늘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보면 이제 고교 정상화 기여 대학 사업을 해서 이제 입학했던 학생들이 졸업할 때 어떤 이제 능력 향상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종단 연구라고 해서 그런 연구가 대학마다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논문을 살펴보면 뭐 좀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학생을 뽑았더니 뭐 국어 점수가 높았던 학생은 실제로 학점이 이제 낮은 상관관계가 아니라 그 논문에는 아예 이제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제 뭐 수학이랑 과학이 점수가 이제 높았던 국어 영어에 비해서 높았던 학생들은 학점과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제 그 논문의 결론이 이제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높이자가 결론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과탐 반영 비율 증가가 꼭 커트라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입학한 학생들이 실제로 학업 능력을 이제 잘 발휘하게 하려고 과탐 반영 비율을 증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 자체는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옛날에 뭐 사실 뭐 지나간 얘기긴 한데 성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의 우선 선발도 했던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는 있죠. 근데 뭐 저희가 뭐 그렇게 그 대학의 그 교육적 가치까지 평가해 줄 건 아닌 것 같고 뭐 저희가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게 커트라인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칠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는 조금 하락 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좀 피력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상승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탐구 영역을 반응 비율을 높여버리면 탐구를 망친 학생들은 아예 그쪽에 지원을 할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탐구를 잘 본 학생들이 그쪽 대학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그쪽에 이제 지원하는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근데 맞아요. 그건데 그건 확실해요. 뭐냐면 과탐을 잘 본 애들은 일단 고정되는 대학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2, 3, 2, 3에 딱 고정되는 대학이 딱 패턴이 좀 정해지는 경우는 있죠. 그리고 고정시켜놓고 다른 하나를 고민하는 패턴상으로 보면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의 학생 수가 많으면 컷이 올라가는 걸 거고 그런 패턴의 학생 수가 적으면 컷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뭐 물공은 어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 자기 생각 뭐 편하게 얘기하면 돼. 이제 편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가탐 반영 비율이 증가하면 이제 커트라인이 하락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했다가 이게 거꾸로 이게 되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오죠. 그렇지 뭐. 이제 제가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제 과탐 반영 비율이 증가한 대학에서 뭐 그냥 의외로 그냥 뭐 별로 이제 하락 요인도 아니고 상승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게 뭐 제가 면피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아니라 이제 증가를 해도 어차피 이제 그 성적대에서 이제 대체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나군에서 2, 3, 3이 반영 비율을 보이다가 올해 2, 3, 2, 3으로 반영 비율을 한데 그 2, 3, 3일 때 2, 3, 2, 3 해서 뭐 이제 성대 아니면 쓸 수 있는 대학이 뭐 성대, 한양대, 연고대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판단하기에는 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2, 3, 3이 이 패턴이었다가 2, 3, 2, 3의 패턴을 갔는데 오히려 올해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약간 좀 영어를 못 본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2, 3, 2, 3의 패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워낙에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 과학에 대한 준비. 워낙에 작년에 과학 대세론이잖아요. 과학 대세론. 과탐을 잘 봐야 뭔가 승부가 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과탐에 대한 대비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과탐을 좀 잘 본 학생들이 특정한 30%, 즉 과학의 30% 반응되게 좀 고정시키는 패턴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보기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둘 다의 개연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실제로 그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잘 보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 정시 원서를 쓰는 건 대응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강남 하이퍼에는 별로 관심 없는 대학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자꾸 이 얘기를 좀 꼭 하자고 해서 넣은 주제입니다. 사실 올해 저희 강남 하이퍼에서 이 대학을 가는 대학 학생이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 한데 교대 얘기예요, 교대 사실은. 근데 최근 교대 선호 현상이 자꾸 좀 어떤 면에서는 최근 한 10년으로 본다면 계속 하락하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 반전하는. 그래서 이제 상승 반전을 하니까 이게 추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이게 관심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취업률 하고도 연동이 좀 돼 있고 최근에 인문계학과에 또 취업 현상 이런 것과 다 맞물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대 성적 상승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제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학생들의 견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한 말투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물공님은 약간 아직은 그 또래가 아니시고 로미오님은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니까 취업난을 직접 겪고 있는 세대인데, 제 친구들 동기들도 마찬가지로 문과생들은 사실 취업에 답이 없다, 스카이를 나와도 갈 회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래서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교대에 대한 선호도는 그것 때문에라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입시에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걸 떠나서, 입시라는 것은 결국 대학을 가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래 생각을 하다 보면 취업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교대 쪽 선호도가 당연히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왔던 그쵸, 게 사실이고, 많이 올라왔죠. 네, 그게 그 개연성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올해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입시 기간에서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입시 기간이 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돌발 질문이라고 돌발 질문 하나 드리면은, 하이퍼 학원에 이제 3수 이상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잘 몰라요. 우리 삼수생 비율이 얼마나 되지? 3수 이상. 비율은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은 20%는 넘질 않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최상위권 하면 3수 이상이 대부분 자연계라 생각되는데, 혹시 인문계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좀 이제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학원에 다니기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대 관련된 문의가 좀, 요즘에는 제가 요즘 교대 관련 글을 많이 써서 그런가 교대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교대가 분명히 이제 일단 관심 자체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땐 취업난 때문에 교대 성적의 상승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교대가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극관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경인교대가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랐는데, 작년에 경인교대가 내신을 반영을 안 해서 굉장히 올라왔고, 서울교대까지 이제 내신을 반영하지 않으면 특목고에 다니던 학생들이 예전에는 특목고에 다니면은 교대는 아예 이제 꿈도 못 꾸는 대학이었는데, 이제는 교대를 이제 서울교대랑 경인교대를 선택지가 두 군데나 생겼기 때문에 교대에 이제 고득점자 학생들이 쓰려는 영향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입시 간소화 정책을 하면서 이제 매년 이제 최저 등급을 없애거나 낮추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정시 모집 인원이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교대를 실질적으로 쓰는 학생들이, 교대에 수시를 넣었던 학생들이 정시를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시도 이제 최저 등급이 사라지면서 수시 2월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내적인 요인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는 커트라인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반면에 커트라인이 그렇게 막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생도 있고 뭐 입시 전문가분들인데,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뭐 면접에 가중치가 커서 입시 결과라는 것 자체를 이제 측정하기가 어렵고 교대 인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커트라인 자체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 4년 전에 교대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바닥은 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닥은 친 것 같다. 이게 뭐 물론 뭐 무슨 주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상승 요인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거고, 학생들이 실제로 이게 그 교대의 바닥을 치게 됐던 건 뭐냐면 그 임용고시의 합격률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이 현상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굉장히 가속도를 붙었거든요, 하락에.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대학의 상위권 학과를 졸업한 것보다 훨씬 더 취업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좀 확대되면서 이 현상이 이게 폭발적으로 좀 증가한 게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입시 기관들의 뭐 물론 이건 제 자기 반성일 수도 있는데, 입시 기관들이 대체로 본다면 이게 한 번에 배치표를 놓을 때 전년도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표를 조절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3년 전의 결과까지가 좀 반영되는 배치 점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거는 꼭 뭐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기관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각 기관들의 교대의 배치 점수는 100% 신뢰할 만하지 않다. 분명히 조정이 돼야 조정이 조금 된다는- 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조금 올해 교대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작년도 기준점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올해의 어떤 그 상승 기류까지 좀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사실 주제 잡은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 방송 나가는 시점 되면 이제 일주일 뒤부터 원서수가 이제 본격화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씩 하고 오늘 자담회를 좀 마칠까 합니다. 누구부터 볼까요? 노무현님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길게는 말할 건 없지만 이제 학생들이 꼭 이제 뭐 딱 자기에게 유리한 거,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누적 백분위가 나오면 또 거기만을 쓴다던가 그런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의 지원이라든지 경쟁률 변화 추이라든지 뭐 누적 백분이라든지 이제 모든 뭐 또 다른 이제 기타 연역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신중하게, 뭐 예를 들어서 원서 마감일이 28일이었다면 이제 27일까지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원서 접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원서 접수를 미리 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원서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요소도 좀 종합해서 원서 꼭 이제 2016 정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그 원서를 정시 같은 경우엔 가나두근 3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하나는 적정해서 안정 라인을 잡고 하나는 점수가 약간 아슬아슬한 추합을 노리고 소신 지원을 하는 형태의 원서 접수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원서 쓰실 때 되면 너무나 불안해서 두 개 다 이제 합격이 너무나 확실시 되는 두 개 다 안정을 잡아버리던가, 아니면 어차피 나는 이 대학 밑으로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재수를 각오하고 무조건 2개를 질러야지, 3개 아니면 3개를 다 질러야지, 이런 식으로 1년을 포기해 이미 나와 있는 점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미리 내년에 대한 생각으로 기회를 포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안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그러실 수는 있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상황은 벌어졌고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은 일단 뭐 내년에 재수를 해야겠다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올해 꼭 가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이 영상을 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점수 측면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대학 이제 졸업을 예정에 앞두고 있고,
이제 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뭐 꼭 이제 점수에 맞춰서 쓰는 것도 이제 내가 붙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수시와 달리 정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적성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대학 이제 내가 이제 이 대학이 만약에 붙어서 합격을 해서 다니게 되면 앞으로 뭐 4년에서 뭐 5년, 요즘에는 5학년도 많잖아요. 5년 정도를 다니게 될 텐데 내가 이 대학에 정말 적성에 맞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실 시험 끝났는데 또다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입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라는 말이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최고의 원서 쓰기는 뭐냐라는 질문에 늘 답하는 게 있어요.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저는 제일 잘 쓰는 원서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후회를 남기지 않게 원서를 썼는데 붙었다. 더 최고죠. 근데 저는 떨어져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원서를 쓰는 거,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그만큼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만큼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무튼 굉장히 늦은 시간에요. 학생들은 이거 영상 낮에 찍은 것 같죠? 아니요. 거의 지금 새벽 1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고생해준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아주 미약하나마 우리 학생들 정시 지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그 학생들한테 할 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정시 원서 접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1% 세상 1% 클럽 멘토링이 필요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 멘토들이 직접 답변해 드리니까 점수에 관해서 뭐 이게 합격이 될까요 말까요 말고 정시 영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뭐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이런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 드리니까 질문 있으면 꼭 들어오셔서 질문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들으시면 제가 피곤해져요. 아무튼 뭐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많아요. 그 얘기를 한 것뿐이니까 우리 학생들 올해 좋은 결과 되기를 바라겠고요.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